일본 선박회사가 또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중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일본 국적의 선박이 하와이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사고를 당했는데 컨테이너 1816개를 바다에 떨어뜨리면서 분실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중 60개는 거대한 폭발을 야기시킬 수 있는 초고도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해상에서 또 선박 사고를 일으키면서 일본은 의외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안전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의복, 음식, 집을 향한 욕구에서 성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생리 욕구의 바로 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리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인간은 위험, 위협, 박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죠. 이 안전 욕구는 보험을 등장하게 했고 자신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해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해 준다고 약속했다지만 누구도 그 위험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출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출하는 물건을 한 선박회사가 운송할 때마다 바다에서 사고로 분실하고 파손시킨다면 어떨까요? 그 선박회사를 이용하게 될까요? 지금 일본이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일본 국적의 원 에이퍼스호는 중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다 하와이 해안에서 높은 파도와 강풍이라는 악천후를 만나게 됩니다. 하와이 북서쪽 2600km 지점에서 갑작스런 악천후를 만나 에이퍼스호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일부 분실했죠. 그런데 이 일부라는 수치가 무려 181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근을 운행하던 선박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강철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마치 도미노 쓰러지듯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은 컨테이너 대부분도 손대면 톡하고 무너져 내릴 듯이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기울어져 있어 화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상으로 무너져 내려 분실한 컨테이너 중 60개는 위험 물품을 적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을 촉발시킨 화학비료, 불꽃을 일으키는 화학합성물 등 상당히 위험한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선박회사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 에이퍼스호는 무너져 내린 컨테이너를 싣고 일본으로 회항해 고베항에 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분실 컨테이너 숫자 및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00% 방사능 폐기물이 아닐까라거나 지난번엔 기름 잔뜩 흘리더니 세계 민폐 덩어리구만, 또는 보통 저 정도 크기의 선박이 고작 16m 파도에 쓰러지는 걸 보니 분명 다른 문제가 있을 듯 하면서 일본의 선박 건조 능력에 의심을 품는 상황인데요. 에이퍼스호는 지난 4월 일본의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의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JMI는 지난 2013년 일본 조선업 부활을 외치며 유니버설 조선과 IHI 마린 유나이티드가 합병해 탄생한 조선소인데요. 일본이 이번에 일으킨 해상사고는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사고가 발생한 선박 중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로 무척 화가 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인데요. 무엇보다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은 하와이는 미국의 중요한 주로서 에메랄드빛 해변을 보기 위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부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2000개에 가까운 분실된 컨테이너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중 60개에는 화학 비료 및 화학 합성물 등 위험물질을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안에서 수분과 반응해 폭발이라도 일으킨다면 하와이 앞바다는 모조리 오염됩니다. 깨끗한 에메랄드빛 파도가 화학 파도로 변해버리므로 누구도 하와이에서 수영하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일본 선박회사에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조선업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완벽히 장악했던 일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일본 조선업의 몰락에 불을 지핀 건 미쓰비시 중공업이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한 8000TEU급 컨테이너선인 MOL 컴포트호가 인도양 해상에서 말 그대로 두 동강 나는 치명적인 사고가 시발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신일본 제철이 만든 신소재 강판을 사용했고 현존하는 최고 튼튼한 선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를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으로 향하던 이 선박은 항해 중 배가 절반으로 꺾여버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죠.
총 4,382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던 이 배가 절반으로 쪼개진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버렸죠. 다행히 선체가 쪼개지는 과정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의 일부만 바다 위로 떨어졌을 뿐 대부분은 여전히 선체에 매달려 있었고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강한 폭풍을 선체가 견디지 못해서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배가 절반으로 쪼개진 이상 이 컨테이너들을 살리기 위해 예인선 4대가 투입되어 쪼개진 절반을 무사히 예인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절반 부분은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더니 수심 4,000m 아래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6대의 동일한 시리즈를 건조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자체 조사한 결과 5척에서 비슷한 증상이 확인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전 세계 해운업체가 일본의 조선업이 명을 다했다고 느꼈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정작 일본 정부는 설계상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때부터 선박 바이어들이 한국 조선소로 발길을 돌리게 된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 조선업이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죠. 그런데 7년 후 하락세가 시작된 일본 조선업은 되돌릴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미쓰이 상선 소속 벌크선의 와카시오호가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브라질로 향하던 중 모리셔스 해안에서 좌초된 사건이었죠. 그런데 단순 좌초가 아니라 좌초되면서 오일 탱크가 부서져 버립니다. 선박에는 5개의 연료 탱크에 3,800톤의 중유가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중유를 담은 오일 탱크가 파손된 것이죠. 기름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1,000톤이 넘는 중유가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를 원상 복구까지 소요되는 기간만 최소 수십 년이라는 역대 최악의 해양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아마 삼성중공업의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지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일본 정부는 3번의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역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해역은 수심이 얕아 10만 톤급 선박이 지나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공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는 욕심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모리셔스 정부가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 세계 각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본은 사고 당사자임에도 고작 6명을 파견했다는 점입니다. 모리셔스의 지원 요청을 받은 프랑스는 해군 함정과 군용기까지 파견해 이를 도왔고 수천 명의 봉사자들이 유출된 기름 제거에 투입됐는데 고작 6명을 파견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사고 발생 3주 뒤 선박은 또 두동강으로 쪼개져 버렸는데요. 당시 선박에는 20명의 승무원이 탑승 중이었는데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전부 동남아 국적 선원이었습니다. 그중 선장은 인도 국적이었는데 모리셔스는 화물선을 소유한 일본의 쇼센미쓰이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휩쓸던 일본 선박의 사고는 한국 조선업의 성장을 불러왔습니다. 선박은 기본적으로 바다의 높은 파도를 이겨내고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음으로써 장시간 동안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일반 상선이 아닌 전함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죠.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최소한 승조원들을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함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지난 2009년 한국의 7,400톤급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호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JS 구라마함과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카리나스타호는 통영에서 제작된 7,400톤급 컨테이너선으로 이 선박의 주목적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27일 카리나스타호는 일본 오사카항으로 향하던 중 간몬해협에서 일본의 자위대함과 충돌한 겁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간몬해협은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데다 협소했기 때문에 선박들이 서로 추월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고 발생 해협은 폭 600m로 좁아 자칫 추월하다가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한국 국적의 이 컨테이너선은 간몬해협에서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오른쪽으로 추월하려 시도했고 이 상황은 파나마 국적선에게는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반대쪽으로 달려오던 해상자위대 호위함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후 한국 컨테이너선과 일본 호위함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카리나스타호는 선수 부분에 해당하는 제1화물창이 부딪히는 바람에 물이 들어차는 침수가 발생했고 컨테이너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재는 그다지 크지 않아 선원들의 진화가 가능했을 정도로 그다지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군함의 꼬리 부분인 선미가 완전히 으스러졌고 선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역시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잡아내지 못했죠. 자칫 배 전체가 화재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러섞인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 사고에 대해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구라마는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으로 모든 최첨단 설비를 갖춘 첨단 선박인데 어떻게 첨단 레이더를 갖춘 호위함이 컨테이너선 하나를 피하지 못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자위대의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직접적인 충돌이면 한국 선박에도 거의 비슷한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왜 한국 배는 멀쩡한데 일본 군함만 으스러졌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죠. 어쨌든 여러 차례에 걸친 일본의 자살골은 한국 조선업의 가치를 높여주었고 현재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조선업 1위를 다시 꿰찼습니다. 다시는 2위로 내려앉는 일 없어야 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